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도, 먼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자식이 알아주길 기다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주길 기다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고,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주길 기대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해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으니 당연히 내 마음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왜 오늘 말이 없는지, 내가 왜 요즘 한숨을 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채 주길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찾아와 주길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면 전화가 올 거라고, 명절이면 얼굴을 보여줄 거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기다렸고 혼자서 기대했으며 조용히 바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돌아보겠지. 가족이니까 나를 잊지는 않겠지. 우리는 이렇게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고, 인내의 다른 표현이었으며,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배웠고, 기다리는 것이 어른의 자세라고 믿었으며, 기다리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렸지만 기다림이 채워지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바빴고 손주는 자기 생활에 바빴으며 배우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하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기다림은 여전히 사랑이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다림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고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하던 기대가 또 오지 않겠지라는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설레기보다 걱정이 앞섰고 가족이 모여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은 우리의 기다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서로를 알아주는 존재라고, 가족은 언젠가 돌아오는 존재라고, 가족은 결국 함께하는 존재라고 믿어왔는데 이 질문들은 그 믿음에 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조심스럽게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방법을 바꾸면 달라질까? 혹시 내가 덜 기다리면 덜 아플까? 혹시 조금 멀어지면
관계가 편해질까? 이 생각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마치 가족을 포기하는 것 같았고, 사랑을 버리는 것 같았으며, 관계를 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생각은 하나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가족을 떠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포기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족과 오래 잘 지내기 위해서는 때로 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두기가 외로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성숙한 선택이었음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던 시절, 가족이라는 단어에는 거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했고, 서로를 이해해야 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마음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였고, 지켜야 할 의무였으며, 증명해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하며,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것을 나눠야 했고, 가족이니까 내 시간을 내어줘야 했으며,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그 가까움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거리를 둔다는 것은 곧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있으려 했습니다. 자식이 서운한 말을 해도 참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철이 들면 알겠지. 가족인데 뭐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하게 대해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형제 자매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육인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이 들면 나아지겠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그 시절, 가족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집으로 돌아오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각박해도 가족만큼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까움은 때로 숨 막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말고, 화가 나도 사귀고, 섭섭해도 표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말을 못하냐고 했지만, 정작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오늘 힘들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들 바쁜데 내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며 삼켰습니다. 나도 관심받고 싶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어른인데 철없게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나도 외로워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다 있는데 무슨 외로움이라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함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했고, 언제나 서로를 우선해야 했으며, 언제나 한마음이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필요는 뒷전이었고, 개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한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모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아무리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모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의무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가족도 아니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달려가야 했습니다. 내 일이 밀려 있어도, 내 몸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지쳐 있어도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였고, 그것을 거절하면 부모가 그게 뭐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배우자가 필요로 하면 당연히 내 것을 내어줘야 했습니다. 내 시간이든, 내 돈이든, 내 에너지든 나눠야 했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의리였고, 그것을 아끼면 부부가 그게 뭐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으려 했고, 마음으로도 가까이 있으려 했으며, 생각으로도 가까이 있으려 했습니다. 가족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늘 따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까이 있다고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부딪혔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숨 막혔으며,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가까워야 한다는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를 지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거리 없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 당연함이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것은 아닐까. 이 깨달음은 죄책감을 불러왔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내가 가족에 대해 이렇게 느끼는 게 맞나? 나는 나쁜 사람인가라는 자책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깨달음은 작은 안도감도 가져왔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무거움이 정상인 건 아니구나.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희망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었고, 가까움만이 답은 아닐 수 있었으며, 때로는 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심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가족이기에 더 가까워야 하는 걸까요? 정말 거리는 사랑의 부족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동시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이 우리를 다음 장으로 이끕니다. 처음 기다림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첫 미소를 기다렸고, 첫 발걸음을 기다렸으며, 첫 말을 기다렸습니다. 밤새 깨어 아이를 돌보면서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에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라는 동안에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렸고, 시험 결과를 기다렸으며,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걱정스러워도, 때로는 불안해도 우리는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삶도 기다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는 날을 기다렸고,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순간을 기다렸으며, 함께 늙어가는 평화로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더 가까워질 거라고, 더 서로를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기다림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고 따뜻했으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이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자식은 자랐고 독립했으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우리도 그것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느꼈습니다. 자식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점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하니까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마저도 바빠서,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일찍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섭섭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이 무뎌졌습니다. 처음처럼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처음처럼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처음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었고, 대화는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졌으며, 서로의 마음을 묻는 일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밥 먹었어. 어디가? 언제 와? 같은 짧은 말들만 오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렸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물어봐 주길 기다렸으며, 누군가 내 외로움을 알아차려 주길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오려나.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혹시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조금 오래 있어 주려나 하고 기대했고, 생일이 되면 기억은 하고 있겠지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명절에는 여전히 일찍 돌아갔고, 생일은 지나고 나서야 미안, 깜빡했어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바빴을 텐데.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었던 기다림이 이제는 익숙한 아픔이 되었습니다. 또 안 오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고, 연락 없는 게 당연하지 라는 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쪽은 늘 나라는 것을. 내가 먼저 연락했고,
내가 먼저 물었으며 내가 먼저 챙겼습니다. 상대는 받기만 했고 대답하기만 했으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관계는 내가 붙잡고 있을 때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는 시험해 보았습니다.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일부러 먼저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저 기다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에서 연락이 오겠지. 이번에는 먼저 찾아오겠지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다는 것을.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는 내가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내가 멈추면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슬펐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는 이렇게 신경 썼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들면 다들 이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함을 내 잘못으로 돌렸고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 챙겨도 돌아오지 않는 관심,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기다리는 일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참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 끝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만으로는 관계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나를 지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그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왜 나는 늘 기다리는 쪽일까?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후,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혹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이 질문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아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 나는 왜 늘 나중인 걸까? 우리는 이 질문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마치 가족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가족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미안했고 부끄러웠으며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고 더 자주 떠올랐으며 더 크게 울렸습니다. 자식이 또 연락 없이 며칠을 보낼 때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혼자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늘 주는 쪽일까? 우리는 평생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주었고, 배우자에게 주었으며, 가족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었고, 돈을 주었으며, 마음을 주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며 주었고, 내 꿈을 접으며 주었으며, 내 행복을 미루며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졌고, 주는 것이 당연해졌으며,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줄 알까? 내가 이렇게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덜 주었다면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뒤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걸까? 나는 소중한 사람일까? 내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괜찮을까? 이 질문들은 두려웠습니다. 답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헛되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희생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느끼지 않으려 했으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가족인데 무슨 일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눈을 뜰 때, 혼자 식사를 할 때, 전화기를 바라볼 때,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내가 원한 건 뭐였을까?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이 질문들은 가족을 떠나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가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너무 깊이 기다렸기 때문에 생긴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혹시 내가 방법을 바꾸면 달라질까? 우리는 가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효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배우자가 갑자기 다정해지지 않을 것이며, 가족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방식을, 내가 주는 방식을, 내가 기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덜 기대하면 덜 아플까? 이 생각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족에게 마음을 닫는 것처럼, 사랑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덜 기대한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덜 기다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덜 아픈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맞을까? 혹시 이렇게 하면 관계가 나아질까? 혹시 내가 덜 아프면 가족도 덜 부담스러울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되 나를 잃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길이었습니다. 왜 나는 늘 기다리는 쪽일까? 이 질문의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라는 것. 가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꿀 수는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 천천히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은 아직 낯설었고 조금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하나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길 바라는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거리,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어려운 철학 용어로 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가족이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먼저 연락해 주길, 마음을 알아줄 것을, 곁에 있어 주길,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락은 뜸하고,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며, 곁에 없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간격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격, 기대와 실제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끝이 없고 채워지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기대를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아주겠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신경 써주겠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해 주겠지. 이 당연히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커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바라지 않는 것도 가족에게는 당연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것도 가족에게는 서운해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가족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으며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지치며 때로는 무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모두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기대를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나 지금 외로워. 나 관심받고 싶어. 나 이해받고 싶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가족이니까 알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연락하지 않을까?
왜 신경 써 주지 않을까? 이렇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며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가족, 관계에서 첫 번째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가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매일 전화하게 만들 수 없고, 배우자가 갑자기 내 마음을 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나를 이해하게 만들 수도, 갑자기 나를 우선시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기대를 조절하는 것. 가족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족이 먼저 연락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족이 내 외로움을 알아차릴 거라는 희망을, 가족이 나를 우선시할 거라는 바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선택처럼 들립니다. 마치 가족에게 마음을 닫는 것처럼, 사랑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조정이었습니다. 기대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대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내 모든 기대를 채워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가족이 내가 원하는 만큼 신경 써 주지 않아도 괜찮다. 가족이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서글펐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바라던 것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을. 가족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라는 말이 우리의 기대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바랐고, 더 많이 기다렸으며, 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바쁘고, 지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잊어버리며, 때로는 무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모두 채워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현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다. 이 말은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가족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족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신경 써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기대를 바꾸라고.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덜 바라는 법을 배우라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게 되고, 기다리지 않으니 서운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바라보는 내 기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를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가족과 거리를 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 낯설었고 차갑게 느껴졌으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건 너무 차가운 거 아닐까? 그건 가족을 포기하는 거 아닐까? 그건 사랑이 식었다는 뜻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늘 함께해야 하고 늘 가까워야 하며 거리를 둔다는 것은 곧 관계가 나빠졌다는 신호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거리두기는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기로 결심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매번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매번 기다렸다가 상처받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멀어지면 덜 아플까? 조금 기대를 낮추면 덜 실망할까? 조금 거리를 두면 관계가 나아질까? 거리두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매일 연락해 주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내가 원하는 만큼 신경 써 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좋은 거고, 안 와도 괜찮다. 이해해 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다. 함께 있으면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다. 신경 써 주면 감사하고, 안 써줘도 괜찮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도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나의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주길 기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서운한데 왜 물어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고, 표현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알아차리고,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주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했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표현했으며, 그래도 이해받지 못하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읽어주길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겠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텔레파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 모든 감정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나를 돌보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덜 아팠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예전만큼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연락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배우자가 무심해도 예전만큼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관심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예전만큼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해받기를 포기했으니까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거리두기는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들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매번 상처받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니까 늘 함께해야 하고, 늘 이해해야 하며, 늘 가까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가 관계를 지켜준다는 것을, 거리두기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가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었을 때 우리는 더 차분하게 가족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연락하지 않을까? 왜 신경 써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보면 사랑과 동시에 서운함이, 그리움과 동시에 섭섭함이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바쁘겠지. 저 사람도 자기 삶이 있겠지. 저 사람도 힘들 수 있겠지. 거리를 두니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내 감정에만 집중했는데 거리를 두니 상대의 입장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이었습니다. 나의 기대를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었고, 나의 외로움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행복을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덜 기대하게 되었고, 덜 기다리게 되었으며, 덜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라는 무게가 없으니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실망이라는 그림자가 없으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방법이었으며,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거리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거리를 두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불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가족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 정말 연락이 끊기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평생 가까이 있으려 했던 사람이 거리를 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인가 싶어서 밤마다 뒤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리를 두었는데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다는 것을. 먼저 바뀐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서운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을까? 왜 나를 몰라줄까? 왜 신경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자동으로 따라왔습니다. 가족을 떠올리면 사랑과 동시에 무거움이 왔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달랐습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서운함보다 담담함이 먼저 왔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바쁘구나. 저 사람도 자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용이었습니다.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것은 감정 소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늘 마음을 소모시켰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다 지쳤고, 이해받으려다 상처받았으며, 알아주길 바라다 실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밤마다 왜 나만 이럴까 하며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그런 감정 소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지 않으니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해받으려 하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했으니까요. 알아주길 바라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놓았으니까요. 가족은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바빴고, 배우자는 여전히 무심했으며, 가족들은 여전히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바뀌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먼저 연락해 주길, 신경 써 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뀐 것은 만남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나? 오늘은 관심을 보여주려나? 오늘은 나를 이해해 주려나? 이런 기대를 품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짧게 만나고 가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조금씩 실망했습니다. 만남이 끝나면 마음이 더 무거웠고, 역시 나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달랐습니다. 만날 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이나 보자.
오늘은 그냥 밥이나 먹자. 오늘은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으니 만남이 편안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즐거웠습니다. 자식의 얼굴을 보니 그냥 반가웠고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으니 그냥 편안했으며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부담도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마음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도 괜찮았고, 짧은 대화도 괜찮았으며, 깊은 교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네 번째로 바뀐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했고, 가족이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그런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평가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평가로 나를 판단하지 않았고, 가족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과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뀐 것은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늘 불안정했습니다. 매번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다렸다,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가까웠다가 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실망하겠지, 또 상처받겠지 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버거웠고,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관계가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고, 기대가 없으니 상처도 없었습니다. 관계는 평평해졌습니다. 극적으로 좋아지지도, 극적으로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관계에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늘 밀착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숨 막히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니 서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니 그들을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운함과 기대라는 안개가 걷히니 그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도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족과의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나서 우리는 하나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연락해 주길 기다린다. 배우자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린다. 누군가 내 외로움을 알아차려 주길 기다린다. 누군가 내 힘듦을 물어봐 주길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늘 수동적이었고, 늘 받는 쪽이었으며, 늘 상대의 행동을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안부를 묻는다. 이것은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왜 늘 내가 먼저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섭섭했고 서운했으며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먼저 연락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연락하니 덜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했으니 상대가 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선택이었고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기 때문에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가족인데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상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상대는 상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이해받으려 하지 않으니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상대도 나에게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관심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관심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심받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신경 써 주길,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길, 내 감정을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더 커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으니 이해했지만 이제는 나도 늙었는데 여전히 관심받지 못하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관심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관심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관심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받으면 고마운 것이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기다림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상대가 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거나 혹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길,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늘 받는 쪽이었고, 상대가 주기를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능동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롭다면 먼저 연락했고, 힘들다면 스스로를 위로했으며, 필요한 게 있다면 스스로 채웠습니다. 기다림에서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혼자서 속상해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관계가 대등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내가 주는 쪽이었고, 상대는 받는 쪽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고, 내가 먼저 이해했으며, 내가 먼저 참았습니다. 관계는 불균형했고, 나는 늘 더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니 관계가 평평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지 않았고, 상대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줄 만큼만 주었고, 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많이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었습니다. 셋째, 감정이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뻤다가 연락이 없으면 슬펐습니다. 이해받으면 행복했다가 이해받지 못하면 상처받았습니다. 관심받으면 충만했다가 관심받지 못하면 허전했습니다. 감정은 상대의 행동에 달려 있었고 나는 상대에게 휘둘렸습니다. 상대가 좋은 반응을 보이면 하루가 좋았고 상대가 무심하면 하루가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니 감정이 평평해졌습니다. 연락이 와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았고 연락이 없어도 예전만큼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아도 당연하지 않았고 이해받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잔잔한 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넷째,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내 행복은 그들의 반응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니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나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반응으로 내 하루가 결정되지 않았고, 가족의 평가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무심했으며, 여전히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바뀌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기다리는 방식을 바꾸었고, 기대하는 방식을 바꾸었으며,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환호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평온이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숙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섰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다림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대가 해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하거나 혹은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감정의 주인이, 내 행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삶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길 바랐습니다. 자식이 알아주고, 배우자가 이해해주고, 가족이 함께해주고, 손주가 찾아와 주는 삶을 바랐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가고, 서로를 챙기고, 외롭지 않은 가족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바빴고, 배우자는 무심했으며,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손주는 자주 오지 않았고, 대화는 짧았으며, 외로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방식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실망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내가 바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고,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싶었으며, 혹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내려놓고 거리를 허락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의 목소리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연락하려나, 배우자가 관심을 가져주려나, 가족이 나를 이해하려나 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귀는 전화벨 소리만 기다리고 있었고, 눈은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마음은 가족의 반응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자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이 바람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차를 마실 때 따뜻한 잔을 손에 쥐는 느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마시지 못하는 것이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 마시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이 시간도 나쁘지 않구나. 혼자여도 괜찮구나. 이 고요함도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마주친 낯선 사람이 미소 지어줄 때 그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따뜻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하고 인사할 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웃이 지나가며 날씨 좋네요. 하고 말을 걸 때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이 달려와 안아주고 배우자가 눈물 흘리며 이해해주고 가족이 모두 모여 우리를 축하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화처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준 것은 조용한 평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낯선 사람의 미소, 혼자 걷는 산책길, 조용한 저녁 시간, 창밖의 새소리, 손에 쥔 따뜻한 잔, 고요한 방 안의 평화. 이런 것들이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야? 내가 평생 기다린 게 이것뿐이야? 이렇게 작은 것들로 위로받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다렸던 것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사실은 크다는 것을. 이 조용한 순간들이 사실은 소중하다는 것을.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선물이라는 것을. 극적인 한 번의 감동보다 매일의 작은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큰 사랑의 고백보다 작은 순간의 따뜻함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삶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족이 너를 채워주길 기다렸지만 나는 이미 내 곁에 있었어. 다만 너는 다른 곳만 보고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외로웠던 이유는 혼자여서가 아니라 가족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우리의 전부였고, 가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가족보다 넓었습니다. 삶에는 아침 햇살도 있었고, 따뜻한 차도 있었으며, 조용한 산책길도 있었습니다. 삶에는 낯선 사람의 미소도 있었고, 이웃의 인사도 있었으며, 자연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삶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작은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만 바라보느라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먼저 돌봐도 된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봤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고, 배우자를 먼저 배려했으며, 가족을 먼저 챙겼습니다. 나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내 행복은 늘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돌봐도 괜찮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도 괜찮아. 내가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챙겨도 괜찮아. 이 허락이 처음에는 죄책감을 불러왔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 아닐까? 내가 나를 돌보면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내 행복을 우선하면 나쁜 사람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우선한다는 것이 낯설었고 잘못된 것 같았으며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삶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삶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히, 담담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만 듣느라 놓쳤던 삶의 목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반응만 기다리느라 보지 못했던 삶의 선물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은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가족에게만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늘 내 곁에 있었어. 아침 햇살로, 따뜻한 차로, 조용한 산책길로, 낯선 사람의 미소로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내 목소리가 들려. 고마워. 삶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조용했지만 더 진실했으며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때로 왔다가 갔지만 삶의 평온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의 관심은 때로 있다가 없어졌지만 삶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가족이 아니라 평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원했던 것은 관심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었다는 것을. 삶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건다는 것을. 거리를 두고 나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외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가족이 정말 떠나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곧 고립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혼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혼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덜 흔들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가족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외로웠습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았고, 가까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으며, 한 공간에 있어도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외로웠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해도 내 마음은 쓸쓸했고, 사람들이 많아도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달랐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덜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았으며, 상처받지 않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거리를 두니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연락하지 않을까? 왜 신경 써주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애를 쓸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족에게 서운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은 조금씩 원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라는 말들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그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이유가 없었고, 기다리지 않으니 원망할 이유가 없었으며, 바라지 않으니 실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가족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사랑과 서운함, 그리움과 원망, 애정과 실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피하고 싶었고, 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순수하게 가족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도 바쁘구나. 저 사람도 자기 삶이 있구나.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니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니 그들도 불완전하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상처받으며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덜 아프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서운함을 쌓으며 함께 있는 것보다 담담함을 유지하며 떨어져 있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늘 함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일부이지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 가족도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덜 바라니 그들도 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덜 집착하니 그들도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나서 또 하나 변화한 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가족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겼으며, 가족이 기뻐할 것을 먼저 했습니다. 나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 후에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했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가족도 돌볼 수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혼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함께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흔들리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을.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거리두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가족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기대와 실망의 눈으로 보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 대신 담담함과 수용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니 가족도, 나 자신도, 그리고 삶도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더 선명해졌고, 조금 더 담담해졌으며, 조금 더 평온해졌습니다. 극적인 기쁨은 없었지만,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는 외로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잘 지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고, 함께하되 흔들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관계를 유지하되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두기는 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았고 기다렸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참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가까이 있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리를 두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과 오래 잘 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매일 상처받으며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덜 아프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실망하지 않게 되었고, 기다림을 멈추자 서운하지 않게 되었으며, 거리를 두자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를 두자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졌고, 더 지속 가능해졌으며, 더 담담해졌습니다. 극적인 사랑은 없었지만, 조용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삶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자, 삶은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조용히, 담담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고,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었으며, 지속 가능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가족과 가까이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를 더 평온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공감을, 훈계가 아니라 이해를,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것입니다. 고요히, 담담히, 함께.